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미국 상무부에 따르면 5월 소매 판매 증가율은 전월 대비 1.2%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와 일치하는 결과였습니다. 증가폭도 작년 3월 이후 최대치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소매 판매는 2달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습니다. 4월 주춤했던 자동차 구매가 되살아난 것이 호재였는데 자동차를 제외한 지표 역시 1% 늘어났습니다. 한편 지난 4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보합에서 0.2% 증가로 상향 조정됐습니다.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4주째 30만 건을 밑돌며 고용시장의 강세가 지속됐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지난 6일 기준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수정치보다 2만 건 늘어난 27만 9천 건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앞서 시장이 전망했던 27만 5천 건에서도 소폭 늘긴 했습니다. 지난달 미국의 수입 물가가 가파르게 상승했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5월 수입 물가가 전달보다 1.3% 올랐다고 밝혔습니다. 11개월 만에 처음 상승한 것으로 상승률은 3년 만에 가장 높았습니다. 수입 물가 상승률이 예상을 웃돈 것은 유가 상승의 영향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리스와 채권단 간의 구제금리 협상이 결국 서로 간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중단됐습니다. 게리 라이스 IMF 대변인은 미국 워싱턴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IMF 측 협상팀이 협상 장소인 벨기에 브뤼셀을 떠났다며 많은 핵심적 부분에서 양측이 중대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이를 좁히기 위한 최근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라이스 대변인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IMF 총재가 오늘 18일 룩셈부르크에서 유로존 재무장관들과 회동을 가질 예정이라고 언급했습니다. 출발 증시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미국 경제 3분의 2를 차지하는 소비가 5월달 의미 있는 증가세를 보였습니다. 전월 대비 1.2% 증가해서 작년 3월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였는데요. 4월달 정체됐었던 소매 판매가 5월 들어 늘어남에 따라 미국 경기에 대한 회복 기대가 더 커졌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간밤에 나왔던 주간 실업자 수도 여전히 30만 건을 밑돌면서 안정적인 고용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었는데요. 고용에 이어서 소비까지 늘면서 미국 경제 선순환 구도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분위기라면 뉴욕 증시가 꽤나 올라야 될 텐데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오를 뻔했다가 그쳤는데요. 그리스의 협상이 다시 꼬이기 시작했다는 분석 때문입니다. IMF 측 협상팀이 협상 테이블을 떠났다, 협상이 중단됐다 보도 때문에 뉴욕 증시는 가다가 멈칫했습니다. 그저 그렇게 끝난 뉴욕 증시 마감가 보여드립니다. 네, 다우지수가 18,000선을 유지하긴 했는데 18,040선도 채 오르지 못했습니다. 장중에 109포인트까지 세 자릿수로 끌어올렸던 다우지수였었는데요. 보십시오. 굉장히 상승폭이 미미하죠. 포인트로만 치면은 39포인트가량만 올라서 70포인트를 그리스 때문에 잃어버렸다 하겠습니다. 나스닥은 심지어 하락 전환까지 됐었다가 그나마 플러스로 마칠 수가 있었고요. S&P 500 지수도 여전히 2100선 초반에서 큰 움직임 종가상 없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유럽 보시죠. 유럽 쪽도 역시 그리스 협상 중단 소식에 윗꼬리가 달린 건 마찬가지입니다. 상승폭이 장중 고점 대비 많이 준 채 끝이 났다는 얘기가 될 텐데요. 심각하게 보면은 이제 독일과 프랑스 그리고 영국 모두 다 고점 대비 1%포인트가량 상승폭이 준 채 마감가가 형성됐습니다. 이어서 유가 보시죠. WTI가 배럴당 60불에 맞췄습니다만은 60불을 유지하긴 했지만 간밤에는 1%가량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그리스 문제 때문에 달러가 재차 강세를 보였고 그 반대급부로 유가는 내린 채 끝이 난 겁니다. 어제 우리장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석 달 만에 다시금 25bp 내렸습니다. 사상 최저금리는 1.5%까지 만들어줬는데도 시장은 크게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다. 선반영 때문이라는 분석이 가장 많이 줄을 이루고 있고요. 오히려 쿼드러플 미칭도 잘 마무리를
한 시점이긴 하지만 어제 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크게 못 간 것을 감안해보면 추가적인 모멘텀이 뭐가 있을까 오히려 고민된다는 분위기가 지금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당장 다음 주 초에 가격 제한폭 확대 정책도 시행이 될 예정이어서 이틀 연속 밀리고 있는 코스닥의 오늘 움직임 궁금해지고요. 다음 주도 쿼드러플 미팅, 그다음에 FMC 회의가 그 다음 이제 모멘텀을 기다리고 있는데 미국 FMC 회의 기다리면서 오늘 전형적인 금요일장 모습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코스피 2050에 대한 지지력은 있는데 상승 모멘텀이 부재한 것이 문제네요. 오늘 코스피, 코스닥 잠시 후 흐름 그리고 전략 짚어드립니다. 출발 제시와이드 시작할게요. 먼저 글로벌 경제 이슈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미국의 5월달 소매 판매가 상당히 고무적으로 나왔습니다. 전월 대비 1.2%나 증가했다고요. 특별히 어떤 부분이 좋아졌나요? 네, 그렇습니다. 1월하고 2월에는 마이너스 증가율을 보였었죠. 그런데 이제 3월에 1.5%로 상당히 고무적으로 가다가 4월에 좀 0.2%로 둔화됐었는데요. 다시 이것이 이제 증가세로 1%를 넘어서는 이제 호조세를 보였습니다. 주로 이제 자동차 구매가 살아나서 자동차라든가 자동차 관련 가솔린 판매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건설업종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나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특히 자동차 구매가 2%, 이것은 4월에는 0.7%였는데 상당히 이제 증가하는 상황을 보였고요. 개인 저축률이 이제 꾸준히 또 증가하고 있고 이렇게 되면 이제 고용시장 지표도 또 호조를 보이고 있고 이번 주에 같이 발표된 신규 실업수당 건수를 보면 약간 한 2,000건 정도 늘긴 했지만 여전히 한 14주째 30만 건 이하로 유지하고 있고 그렇다고 본다면 이 고용시장에서 보여주는 호조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더해지고 지금 나타난 제조업 활동이 또 안정화된 것을 보인다고 하면 2분기에 경제 회복, 경기 상승에 대한 기대 효과는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이게 1분기 때 미국의 1인당 GDP가 마이너스 0.7%였죠. 이것이 이제 거의 마이너스를 졸업하는 마이너스 0.1%까지 이제 줄어들 걸로 한번 예상을 조심스럽게 시장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미국의 이제 금리 인상 시기가 예정대로 진행되거나 오히려 좀 더 고무적으로 탄력적으로 앞당겨질 수도 있지 않냐 하는 조심스러운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1분기는 정말 이렇게까지 부진할 수 있을까 상당히 걱정스러웠었는데 2분기 들어서자마자 조금 흔들리는 모습 보이다가 곧바로 5월달 들어서면서 고용과 소비까지 개선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음 주 초반에 열리게 될 미국의 6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낼 수도 있겠네요, 교수님. 네, 그렇죠. 이제 이렇게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상당히 의견을 조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금리 인상 쪽으로 기울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아직도 이 달러 강세가 있고 또 미국의 수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은 그렇게 파격적으로 좋아졌다 이렇게 보기는 데이터상 어렵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연내로 이렇게 조금 탄력적으로 갈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교수님은 어느 정도 몇 월 정도의 금리 인상 될 거라고 보세요? 어떤 이제 지금 금융시장 참가자들은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는데 또 다른 교수님은 한 10월, 늦으면 사실 12월까지도 아직은 염두에 둬야 된다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죠. 이제 6월 달이 지나고 이제 2분기 사실은 실적 지표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걸 봐야 되기 때문에 9월에 금리 인상을 하기는 조금 쉽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연내까지는 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연내하는 거는 옐런 의장의 발언대로 확실시 되겠지만 9월은 그렇게 생각보다 금리 인상에 올릴 만한 시기로 적절치 않은 것 같다. 그렇게 빨리는 어려울 것 같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그리스 얘기해보죠. 그리스 얘기도 정말 많은 교수님과 여러 달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만 IMF가 그리스와 협상을 결국 중단하고 협상 테이블
테이블을 떠나 철수했다는 소식이 간밤에 증시의 악재로서 작용을 했었는데 앞서서 독일의 전향적인 스탠스의 변화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또 컸었던 시점에 또 협상 중단이라는 의외의 뉴스를 듣게 되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스하고 독일하고 이제 프랑스가 유럽연합하고 라틴 아메리카, 카리브해 이런 국가 공동체들의 이제 정상회의 한 후에 이제 3자 회담을 사실은 한 2시간 정도 했죠. 그래서 치프라스 총리하고 메르켈 총리하고 이제 올란드 총리가 모여서 한 2시간 정도 얘기를 해서 시장이 상당히 숨죽이고 그 결과를 지켜봤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결국은 독일하고 프랑스가 유럽의 이제 대표격이라고 보고 그리스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어떤 그런 구제 협상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이고 또 구체적인 내용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상당히 기대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 기대와는 달리 전혀 소득이 없이 그냥 끝나버린 거죠. 이렇게 되니까 사실은 이제 굉장히 피로감이 쌓여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그림상으로 보면 그리스에게 상당히 끌려다니는 꼴이죠. 사실은 돈을 빌려주고도 이제 받지 못해서 끌려다니는 꼴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는 그렇게 초조해하지 않고 오히려 그리스는 굉장히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던 거죠. 국제 채권단의 이제 인내심이 이제 바닥이 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사실 72억 불에 해당하는 분할 구제금융을 받지 못하면 지금 사실은 6월 5일에도 이미 상당량의 IMF에게 갚아야 되는 돈이 들어와서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6월 30일까지로 일괄 연기가 된 상황에서 이렇게 간다면 사실은 그리스의 이제 디폴트도 우리가 가능성이 상당히 커지는 것으로 생각하고 사실은 이제 정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독일도 이제 지금 하고 있는 2차 구제금융이 어떤 형태로든 이제 업데이트 되거나 개선이 되거나 조금 시일을 연기하거나 이런 것들은 받아들일 수 있지만 다시 3차 구제금융은 이제 반대한다는 굉장히 강한 스탠스를 사실은 보였죠. 이런 것 가운데 이제 IMF가 이제 아주 굉장히 결정적인 브뤼셀에서 워싱턴으로 돌아감으로써 말하자면 간접적으로 보면 견해차가 너무 크다. 더 이상의 협상이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렵다. 이런 이제 결과를 보여준 거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가 되는 부분이 크고요. 여전히 그리스는 브릿지 론 같은 것을 요구하면서 굉장히 협상을 연장시키려는 이런 게 있고요. 연금 삭감이라든가 또 세수 증대, 전반적인 재정 개혁이라는 이러한 구제 협상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려는 이런 시간을 버는 이런 느낌이 있고 채권단은 이런 것들이 해결 안 된다면 이제 더 이상의 추가적인 협상조차도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시그널링을 시장에 보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 교수님 말씀대로 돈을 꾼 그리스가 오히려 갑에 지금 위치에 서 있는 그런 모습인데 문제는 그리고 답답한 부분은 핵심적인 사안에서 전혀 지금 조율이 안 된다라고 하면서 IMF가 협상 테이블을 떠났다라는 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대로 이제 이달 IMF에 갚아야 되는 15억 유로는 한꺼번에 월 말에 일괄로 갚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것도 어떻게 갚을지 사실 의문스러운데 다음 달엔 또 ECB에 막아야 될 돈이 한 35억 유로 그리스한테 돌아온다고 하죠. 이렇게 되면 적어도 스케줄로 봤을 때 다음 주에 있을 유로존 재무장관 회담에서 뭔가 또 성과가 나와야 되지 않나 싶은데 교수님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네, 사실은 이제 합리적으로 생각하면 그렇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기에는 그리스가 가지고 있는 이 합리적으로 생각하는 과정과 채권단의 생각은 결국 좀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 그리스가 이렇게 강하게 나옴으로써 좀 더 유리한 협상,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는 9개월을 또 연장해줘서 내년 3월까지 이렇게 협상을 연장해야 된다는 이런 얘기까지 등장하는 것을 보면 언론 쪽에서도 이 협상은 상당히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스 입장에서는 돈을 빨리 갖는 것보다는 국내에 좀 더 유리하게 또 돈을 풀어서 국내 유동성을 해결하려는데 더 목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사실은 서로가 생각하는 관점이 너무 다른 것이죠. 따라서 당장 구체적인 협상안이 결정적으로 타결되기는 가능성이 좀
없는 건 아니지만 낮아 보입니다. 네. 네, 그래요. 당초 뭐 5월 안에는 협상이 다 끝이 나야 된다라고 했었는데 이것이 6월 또 7월 또 뭐 내년 3월까지 데드라인이 미뤄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리스는 어떻게 보면 데드라인 없이 최대한 유리하면 유리할수록 시간을 좀 끄는 그런 전략을 펼치고 있는 것 같네요. 이런 가운데 스탠더드 앤 푸어스 국제신용평가사가 그리스의 신용등급을 CCC 플러스에서 CCC로 강등시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신용등급 전망의 이제 부정적인 상태까지로 이제 이렇게 갔는데요. 이건 2개월 만이죠. 사실 지난 4월에 CCC로 강등이 됐었는데 이제 6월에 다시 그러니까 2달이 채 안 돼서 트리플 C죠. C로 이렇게 강등이 됐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그리스 상황을 사실은 대변하기도 하고 또 뭐 압박하는 수단일 수도 있다고 저는 봐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좀 그리스 경제가 큰 소리는 치고 있지만 국제 채권단하고 합의를 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강등시킬 수밖에 없었던 거죠. 이렇게 되면 1년 내에 그리스가 디폴트를 이제 채무 불이행이죠. 이것을 선언할 가능성도 상당히 크다고 보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6월 말까지 IMF에 이제 부채를 상환해야 되고 또 이달 7월 20일까지 유럽 중앙은행에 35억 유로를 또 갚아야 되는데 이런 상태로 간다면 그렇게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 전격적으로 타결되기가 서로는 타결되기에는 서로 앙금이 너무 큰 것 같고 굉장히 그 구체적으로 짚어야 될 사안이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채무자인 그리스가 정말 갖고 싶어 하는지 사실은 의지도 불분명하고요. 그런 와중에 이제 그 유럽 중앙은행이 그리스 은행의 긴급 유동성 지원 자금 대출 한도를 830억 유로까지 확대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지금 현재도 약간의 뱅크런 자금 인출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자본 통제 가능성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등급이 하락할 수밖에 없고요. 상황은 굉장히 안 좋아지고 만약에 7월 20일에 디폴트를 선언한다면 그럴 가능성이 크지는 않아 보이지만 금융시장은 상당히 혼란스러워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어제 한국은행의 6월 금융통합위원회가 개최가 됐습니다. 결국 석 달 만에 전격 25bp 금리를 인하하기로 하는 결정을 내린 모습인데요. 가뜩이나 수출이 부진한데 애매했던 내수에 메르스 복병이 등장하면서 추가적인 경기 타격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봤었던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가계부채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약간의 비판의 목소리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제 한은금통이 어떻게 보셨나요? 네, 어제 이제 1.5%로 인하가 됐죠. 이건 3월에 이제 2.0에서 1.75로 내린 이후에 한 3개월 만에 이제 이렇게 전격적으로 했는데요. 할 수밖에 없었던 거는 이제 작년에 그 세월호 때 사실은 그렇게까지 내수가 타격을 받을 줄 모르고 사실은 머뭇머뭇했었습니다. 그러다가 8월경에 이제 인하를 했는데 사실은 시기를 상당히 쳤던 부분인 거죠. 왜냐하면 금리 인하는 곧바로 시장에 그 효과가 오는 것은 아니고요. 한 3개월에서 대체로 한 6개월까지 기간이 걸린 시차가 존재하는 거죠. 정책 시차가.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그 1.5%로 내린 것은 이제 그런 선제적인 대응의 의미를 강하게 시장에 시그널링을 보낸 거고요. 또 심리적인 견제 의미도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이 굉장히 이제 우울해지고 내수가 많이 줄어들고 유통업계 매출이라든가 신용카드 결제 이런 것들이 계속 보고가 되면서 내수 부진이 이제 뚜렷하게 나타나고요. 또 사실은 원고, 엔저 이런 것들 때문에 경기 하강이 이제 계속 그 압력을 받는 거죠. 하방 압력을. 이런 점에서 그 금리 인하로서 어떤 심리적인 견제를 좀 해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1,100조에 해당하는 가계 부채가 사실은 있어서 금리 인하가 되면 이제 부채가 더 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의 어떻게 부정적인 효과를 해결할 것이냐 하는 것이 있고요. 미국 금리 인상이 어쨌든 6월에 당장 되지 않더라도 9월이나 아니면 연내 12월까지는 가능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자본 유출 또 금리 역전 현상도 일어날 수 있고 그런 부담을 어떻게 해결할 거냐 하는 우려가 사실은 섞여 있습니다. 시장에. 네. 그리고 뭐 메르스 우려가 점차 확산되는 국면에서 금융통합위원회가 열렸기 때문에 사실 많은 전문가들과 일반 투자자들도 이번에 금리 인하가 될 거다 예상을 한 부분이었습니다. 때문에 어제 주식시장 측면에서는 깜짝 효과는 사실 나타나지 않았는데요. 미국이 9월부터 이제 금리 인상 시그널을 보낸다라고 했을 때 시간이 없어서 사실상 마지막 금리 인하일 거다 그런 분석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근데 금리 인하가 효과를 내려면 사실상 정부 쪽에서도 한은은 금리를 내려줬으니까 뭐 추경 편성을 해줘서 시너지 효과를 내야 되는 것 아닌가 목소리도 있는데요. 교수님 의견은 궁금합니다. 네, 그렇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리를 인하하는 어떤 확대 정책은 사실은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점에서 사실은 좀 더 가시적인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 보통 같이 혼합 정책으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정부가 지금 이제 메르스 관련한 분들, 그 다음에 중소병원이라든가 뭐 소상공인 이렇게 관련해서 이미 4천억의 이제 지원한다고 발표를 했고요. 그 세월호 때 같은 경우 보면은 근데 문제가 지금 이제 이게 국회를 통과해야 되고 추경 같은 것을 같이 쓰더라도 아무리 빨라도 9월에나 사실은 가능하죠. 그런 점에서 당장 효과를 나타낼 사실은 지금 수단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경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이제 9월달 이상으로 넘어가게 된다 하는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죠. 네. 그래요. 네, 뭐 미국에서는 지금 빨리 경기가 좋아져서 금리를 올릴 차비를 하고 있어서 금리 차이 때문에 자본 유출이 그 사이에 이어지지 않을까 좀 걱정스러운 그런 모습이기도 하네요. 중국의 5월달 지표가 나왔는데 끝으로 이 부분 좀 정리해 봅니다. 5월달 산업생산 지표는 한 6%대 증가, 소매 판매 좀 주춤했다고 하는데 뭐 결과적으로 가장 큰 문제는 5월달에 올해 누적 고정자산 투자가 급감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 투자 자금에 대한 아무래도 문제로 고정자산이 지금 상당히 줄었죠. 한 전년 동기 대비 11.4% 감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산업 생산은 여전히 뭐 6.1%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고요. 이거는 4월 달에 보다도 더 증가된 것으로 보입니다. 주로 이제 첨단 기술이라든가 소비재 산업 이런 것들이 상승했고 통신이 한 12.5% 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내수 부진 상태는 여전히 나타나고 있고요. 중국의 도매 판매도 보면 이제 4달째 증가율 둔화는 멈췄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그렇게 지금 나쁜 상태는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여전히 내수 부진 상태가 나타나고 있어서 사실은 중국에 있어서 경기 부양책이 추가적으로 더 있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사실은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그 GDP 성장률은 한 7.0% 정도로 예상하는데 중국으로서는 그렇게 높은 편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과거에 이제 기초금리 6개월 동안 기초금리도 3번이나 내리고 지급준비율도 2번 정도 내렸는데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그 어떤 그 재정 지원, 그 다음에 경기 완화 정책, 그런 경기 부양책이죠.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이 아직도 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중국의 2분기 성장률은 6%대, 실제적으로 5%대까지 지금 전망하는 외신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중국의 고정자산 투자 5월까지 누적액이 15년 내 최악을 기록했다는 소식까지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글로벌 경제 이슈 이화여자대학교 경제학과 차은영 교수님과 함께 짚어봤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준 남자 예병군 멘토입니다. 자, 시장이요. 제가 전에 바로 금통위가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드렸고요. 금통위가 0.5bp, 25bp죠. 여러분들 그렇게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금리 인하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제가 수익을 마다다 시간과 그리고 아침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통해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그 기대감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서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도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저는 현대차가 한 5% 가까이 되는 급등세가 장중에 좀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좀 밀리는 모습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보면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의 어떤 영향이었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요. 그런 부분들을 꼭 좀 참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꼭 이런 단기적인 흐름이라든가 이 중장기적 흐름은 신문 읽어주는 남자에서 여러분들 신문을 통해서 다 팩트로 나오는 부분들이고요. 예상이 가능한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신문 읽어주는 남자를 꾸준히 시청하면서 아마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라든가 이런 방향성을 예측하실 수 있는 그 연습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다시 한번 좀 깊이 있게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외신과 국내 최대의 경제일간지 서울경제신문을 살펴보면서 얘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신 쪽에 보면 알렉시스 치프라스 총리가 좀 나오는데요. 그리스 사태가 자꾸 그렉시트 쪽으로 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리스 사태가 자꾸 불거져 나오긴 합니다만 시장은 이미 많이 맞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맷집이 어느 정도 형성이 좀 돼 있다.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독일이 가만 내버려 두지 않는다. 그 얘기도 정확하게 맞춰드렸죠. 벌써 몇 달 전부터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이렇게 선한 눈빛을 띠고 아마 그 독일을 끌어안아 줄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드렸었습니다. 독일에 바로 독일이 가장 큰 수혜를 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발췌한 기사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MW 포스 즉 뭐냐 하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새로운 기술을 그러니까 쏟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디 테크놀로지를 어디에 쏟아 부었냐면 into new sedan 새로운 세단에 쏟아 부었다는 얘기입니다. 오토메이커 7 시리즈죠. 7 시리즈입니다. 저도 750 BMW 750 Li를 타고 다니는데요. 7 시리즈를 타고 다니는데 자, 새로운 7 시리즈에 관심이 있어서 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어떤 여러분들이 이 7 시리즈가 어떤 계속 자동화 그리고 자동차의 표준이 되어 왔던 게 사실입니다. 사실 이 BMW는 굉장히 오래전부터 스마트 키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스마트 키가 없었을 당시였어요. 그러니까 키 없이 시동을 거는 그러면서 신창 전기라는 그 지금 사명은 대동이죠. 스마트 키를 만드는 곳입니다. 그때 당시 가격이 1,000원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이 BMW 7 시리즈가 스마트 키가 나왔을 때쯤에는 근데 그게 7,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이게 뭐냐면 미래 산업 쪽에서의 장기 성장성을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7 시리즈의 새로운 7 시리즈를 보면서 우리가 새로운 먹거리 시장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고 과연 뭐가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게 뭐가 있는지 첫 번째 무슨 기술을 주요적으로 했는지에 대한 부분에서 살펴보면요. 밑으로 쭉 기사를 내려보면 나옵니다. 일단은 100km다 연료 소모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연비 절감이죠, 그죠? 그만큼 전 세계 글로벌 브랜드들이 뭐냐면 연료 절감적인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7i라는 이제 그 모델이죠. 7e라는 새로운 모델입니다. 그 모델에서 이게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예요. 그러니까 일부는 전기를 가고 모자라는 부분을 연료를 소모하는데 100km당 연료 소모는 2.1리터다. 야, 혁신적인 연비 기술입니다. 그러면 2.1리터라는 건 50리터당 50km가 약 안 된다는 얘기죠. 약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핵심적인 기술이죠. 그 다음에 지금 탄소 배출권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급격하게 감소시키는데 1km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49g밖에 안 된다 이겁니다. 놀라운 기술력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이고 또 대한민국 브랜드들이 현대차나 기아차들이 쫓아가고자 하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LED 디스플레이 원격 조정을 통해서 원격 조정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스마트폰으로요 자동차를 조정한다 이런 기능이에요. 근데 이 LED 디스플레이 리모컨을 가지고 자동차를 조정할 거예요. 운전자가 없어도 그 리모컨으로 원격 조정이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지금 자동 무인 주차 시스템까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격 조정도 되고 알아서 주차를 하는 시스템 거기까지도 발전을 했다. 자, 거기다가
3D 제스처 컨트롤이라고 해서 인포테인먼트죠. 카 인포테인먼트에 대한 얘기인데 손만으로 오디오 조작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손짓만으로, 제스처만으로요. 그 얘기가 여기 기사의 주요 내용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새로운 미래 새로운 기술의 미래 먹거리 시장이다. 좀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자, 이거 이제 부지를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스마트카 시스템이죠. 첫 번째는 그러니까 스마트카 시스템 쪽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전기차 쪽이죠. 바로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모델이니까요. 자,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모델이기 때문에 탄소 배출량도 줄고 연비도 급격하게 낮아졌고,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스마트카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런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시장, 이것에 대한 급성장적인 부분,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첫 번째 꼽을 수 있는 것은, 자, 탑픽으로 제가 딱 꼽아 드릴게요. 그냥 MDS 테크입니다. 여전히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맛동산 테크 강조 많이 드렸죠. 이런 모든 기술은 결국은 차량용 인베디드 소프트웨어가 시장이 성장을 해야만 같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이죠. 그 첫 번째 보셔야 되고요. 이 결국은 차량용 무인 주차 시스템도 무인차 시스템하고 같으니까요. 그 부분 잘 살펴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다음 두 번째, 전기차죠. 충전 인프라 구축돼야 됩니다. 그죠? 코디에스 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자, 종목 두 개입니다. 첫 번째 뭐냐면 MDS 테크, 그 다음에 코디에스 두 종목입니다. 그래서 요것들이 앞으로의 신기술을, 그리고 신기술이 입혀진 것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바로 국내 최대 경제일간 서울경제신문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주열 한원 총재가 자기는 이제 할 일 끝났다 이 얘기죠. 그죠? 경제감염 백신 처방 최경환의 추경 결단만 남았다 이 얘기입니다. 경제 감염이 된 것을 백신을 처방한 것이 이주열 총재라면 이제 도장을 찍어야 되는 것이 최경환 부총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결국은 제가 추가 경정 예산까지 나와야 된다는 얘기 전일도 드렸어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어떤 시장에서 금리 인하는 당연히 단행돼야 되는 것이고, 최경환 부총리의 추가 경정 예산 편성까지 돼야만 결국은 제대로 된 경기 부양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과 지금 이 서울경제신문의 생각이 일치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해 보시고요. 자, 기사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계빚보다 소비절벽. 그렇죠. 가계빚이 지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가계빚 우려하다가 디플레이션으로 간다는 얘기 어제도 드렸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살펴본다면 결국은 소비절벽의 어떤 급한 불을 끄자는 그 차원에서 한은이 먼저 카드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환호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추가 경정 예산 편성까지 된다면 조금 더 산업적으로 이제 산업들을 좀 살려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자, 그래서 현대차에 대한 부분들을 짚어드렸는데, 이 현대차가 오늘 악재적인 기사가 또 하나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잠시 뒤에 살펴볼 건데요. 그래서 제가 현대차를 단기적인 관점에서 보시라고 얘기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어제 5% 정도 올랐으면 잘 차익 실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장기와 단기에 대한 개념에서 중소형주는 위쪽으로 배팅을 하고 있지만 대형주 같은 경우에는 아래 위로 배팅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밑으로도 배팅이 가능하고 위로도 배팅이 가능하다. 즉 결국은 이 시스템은 뭐냐 하면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더 유리한 쪽은 아직은 코스닥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신용 물량 때문에 다음 주부터 시행되는 플러스 마이너스 30% 제도에 대해서 여러분들 걱정이 많은데요. 거기에 신용 물량이나 그런 어떤 대차 잔고가 더 많은 것은요, 결국은 대형주 쪽입니다. 어떤 종목당 비율로 따지면 대형주가 아닐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전체 시장으로 보면 대형주가 더 많습니다. 그걸 왜 자꾸 쓸데없는 분들이 나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면 코스닥이 더 위험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좀 근거 있는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아무리 봐도 신용 물량이나 이런 대차 잔고 쪽은 훨씬 더, 그리고 이런 레버리지 상품들이 훨씬 더 많은 것이 대형주 쪽인데 코스닥이 죽는다고 생 난리도 아닙니다. 과연 무슨 근거로 하는 얘기인지 아니면 쓸데없는 겁을 주기 위한 것인지 참 어이가 없습니다. 그런 방송을 보고 있자면요, 과연 내가 지금 이분들하고 같은 전문가 대열에 서 있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그거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봐도
지금 신용이나 그런 레버리지 상품들은 대형주 쪽이 더 많습니다.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볼게요. 자, 이게 악재가 하나 터져 나왔습니다. 위기 장기화 전망의 속도 조절, 지금이 재고 부담 덜 타이밍. 이게 바로 현대차에 대한 얘기인데요. 현대차가 감산을 하겠답니다. 그리고 기아차 중국 근무 시간도 단축하겠다.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근 없이 주간 근무만으로 운영하겠다. 결국은 지금 현대차의 판매 부진, 기아차의 판매 부진이 이러한 사태까지 지금 불러일으켰다는 것이죠. 이거의 가장 결정적인 책임은요, 결국은 엔저 때문이었습니다. 한은도 늦장 대응을 했고요. 최경환 부총리도 결국은 민거적 거렸다는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산업을 살릴 마음 없이 이렇게 산업적인 부분을 현대차와 기아차가 외국에서 판매 점유율이 훅 떨어질 만큼 내버려뒀다는 얘기죠. 과연 그들이 그냥 정치 싸움을 계속 했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참 씁쓸합니다,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일단 악재는 튀어나왔어요. 근데 이 악재적 요소도 자, 순간적인 단기적 흐름을 만들어낼 수는 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보면 현대차, 기아차가 계속 안 좋다고는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단기적인 모멘텀이 부과돼서 단기 관점에서 현대차를 보시라는 얘기를 드렸었고, 지금 또 그거 끝나자마자 바로 악재가 튀어나왔습니다. 그런데 딱 하나 조금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이제 정부가 경기 부양책 의지를 보인다면, 경기 부양 의지를 보인다면 우리 주식시장은 향후 먹거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현대차가 다시 턴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또 악재가 부과됐기 때문에 일단은 차익 실현을 다 하셔야 되는 관점입니다. 물론 저를 따라서 하신 분은 차익 실현이 되겠지만 현대차를 그전부터 저가 매수를 하셨던 분들은 참 지금 마음이 좀 불안하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지켜보자고요. 뭐 손쉽게 손절하는 것이 주식시장이 아니잖아요, 그죠? 조금 더 지켜보시고 단기적으로 접근하셨던 분들은 꼭 차익 실현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메르스로 온라인 매출 공충, 롯데백화점 사이먼데이 한 번 더. 자, 결과적으로 보면 이 메르스 사태가 불러온 것이 극장 그리고 백화점 이런 여러 군데에서 타격을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극장이나 백화점만 한번 가보세요. 진짜 텅텅 비었습니다. 이 진짜 심각할 정도의 어떤 수준이구나라고 생각이 들 정도의 사태입니다. 그 우려가 이들의 매출을 급감시켜 놓았고, 그들은 결국은 자구책인 인터넷 쇼핑 쪽에서 어떤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이 두 가지는 뭘 의미하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바로 홈쇼핑 매출의 급격한 성장세를 의미하고요. 단기적 급성장세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게 가장 큰 수혜는 또 택배회사입니다. 최근에 이제 CJ 대형통운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을 다시 보셔야 된다. 그 다음에 이 택배를 포장하는 데죠. 바로 제지업황인데 태림 포장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그리고 이런 회사들 꼭 좀 보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동일 제지 뭐 이런 회사들도 이런 보셔야 되고 그런 이런 그 제지 회사들도 보셔야 되는 이유가 여기 또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당분간의 어떤 흐름이에요. 추세적인 부분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오늘 기사는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투자 전략 한 줄 말씀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선물옵션 동시 만기에 대한 리스크는 이제 해소가 됐습니다. 그죠? 그 다음 해소가 됐고,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느냐? 장은 실적 장세로 완전히 전환을 할 것입니다. 왜? 플러스 마이너스 30% 제도가 곧 시행되기 때문이죠. 이 실적 장세에서는 유동성 장세처럼 대응하시다가는 진짜 큰 코 다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꼭 여러분들이 서울경제TV만 참고하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신다면 헷갈리지 않는 전략, 그리고 일관성 있는 전략, 그리고 충분히 만족할 만한 전략들을 세워 나가실 수 있을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이어서 시황의 신, 시황의 대가 보시고 국내 시장에 필요한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금리 인하돼도 상승 모멘텀이 되긴 어렵겠다 이렇게 얘기하셨었는데 어제 예상이 적중했습니다. 시장은 뭐 조금밖에 오르지 못했고 외국인 여전히 팔았고 오히려 전통적인 수혜주는 밀리는 그런 모습 나타났는데 그 와중에 엔저 우려가 덜어지면서 자동차주만 바닥권에서 급반등했었던 날이었습니다. 리뷰 들어보죠. 네, 어제 일단 시장에 있었던 이슈 한 5가지로 정리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메르스에 대한 영향. 일단 계속되는 현재 진행형 확산이다, 진정이다. 아직 이렇게 저렇게 말을 할 수 없는, 단정 지을 수 없는 그런 상황들. 이로 인해서 글로벌 유동성의 어떤 투자 심리 위축 부분들 계속 진행된다라고 봐야 될 듯하고요. 또 한 가지 이슈였죠. 두 번째인데 그게 이제 금리 인하,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동시 만기 말씀하셨던 대로, 그리고 이제 그 엔저에 대한 제동 부분, 구로다 총재의 어떤 그 엔저 지금 상황 너무 좀 더 이상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겠다라는 그런 발언 부분, 일단 우리 시장 내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또 아울러서 일단 그 2분기 실적에 대한 얘기가 조금씩 이제 나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 크게 이제 어제 시장 내 재료 들어보라 하면 한 5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을 듯합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부분 뭐니 해도 이제 그 금리 인하 부분과 이제 엔저 부분에 다소간 좀 제동이 걸렸다라는 그런 부분, 이 두 가지로 좀 압축이 될 듯한데요. 금리 인하 부분 말씀을 드렸다시피 일단 계속되는 어떤 이런 부분이 공격적인 어떤 정부 정책의 방향이 아닌 매우 방어적인 수단의 정부 정책의 방향이었기 때문에 시장 내 영향 다소간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정리 말씀 다시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엔저 부분 말씀을 좀 드려보죠. 구로다 총재의 발언. 근데 하지만 그들의 발언 부분을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엔저의 어떤 그 방향성을 얘기하기보다는 오히려 엔저의 그 속도를 좀 저지시키려는 그런 노력이 상당 부분 많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어봅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 엔저 제동 부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앵커님 잠시만요. 예. 대표님 괜찮으세요? 예. 어떻게? 갑자기 저 사실은 구로다 총재의 발언은 제가 사실 궁금했었던 부분이기도 했었는데 잠깐 좀 물 드시고요. 제가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로다 총재의 발언이 상당히 정치적이었다. 굉장히 많은 수가 깔려있는 그냥 한번 던진 그런 발언이 아니었다 분석이 있었거든요. 최근에 오바마 대통령이 했다 안 했다 말은 있었지만 강달러를 우려한 데 따라 그래 우리는 미국 편이야 라고 발을 맞춘 그런 발언이기도 했었다라고 하고, 또 최근에 일본의 1분기 GDP가 상당히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다. 자신감의 표출이 결국 그런 발언으로 이어졌다 분석도 있었거든요. 그러다 총재의 엔저 경계 발언 다시 한번 분석 들어보죠. 엔저 발언을 일단 방향성 쪽이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그 속도 부분을 좀 완급 조정을 하려는 그런 쪽에 좀 의지 발언이 아니었나 싶고요. 일단 그 가장 큰 어떤 그 문제, 달러화의 강세 그리고 엔화의 약세, 이 부분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장 아마 이제 그 한은에서 금리 인하를 단행을 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지금 현재 글로벌 주번 정세의 변화 부분 아직은 나타나고 있지 않다라는 것, 이 부분에 따라서 그 전체적인 큰 그림에서는 지금 현재 보수적인 상황 계속 진행될 수밖에 없겠다라는 그런 말씀 좀 드려보고요. 어제 있었던 그 특징 업종들, 앞서서 말씀을 자동차 업종도 이제 말씀을 드렸고,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려보면 현대상선의 급락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현대상선의 급락, 현대중공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현대상선의 지분을 기초자산으로 해서 교환사채를 발행한다는 얘기인데, 사실상 과연 이 부분 자체가 현대상선의 주가를 그렇게 급락시킬 만한 요인이었을까? 이 부분에는 저는 좀 의구심이 납니다. 따라서 현대상선의 그 급락 부분 오히려 다소간의 좀 반등 가능성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도 한번 조심스럽게 접근해 보시면 어떨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이슈 하루가 다르게 전개가 되고 있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분명하게 그 삼성물산의 입장에서 본다라면 일단 그 등락은 계속 되겠지만 본인의 본질 가치는 분명히 찾아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라는 것,
본질 가치가 어디일까? 본질 가치. 저 개인적으로는 PBR 관점으로 좀 접근하고 싶은데요. 본질 가치 아직 PBR 1배가 되질 않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어떤 그 M&A 이슈, 합병 이슈에서는 한 1.2배에서 1.5배, 많게는 1.5배까지도 가능하다라는 부분. 아직 0.9배 정도라는 것. 보수적으로 잡아도 1배까지는 가능하다라는 부분. 아직 여유가 좀 있다라는 부분들 한번 관심 가지고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래요. 삼성물산 관련해서는 제가 끝에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제 금리 인하가 단행이 됐지만 말씀해 주신 대로 효과는 상당히 깜짝 효과는 없었습니다. 뭐 선반영 얘기도 있고 우리 대표님 말씀처럼 어떤 후행적인 방어적인 성격의 금리 인하이기도 했었기 때문이겠죠. 또 일각에서는 미국의 금리 인상 스케줄을 봤을 때는 마지막 금리 인하 카드였을 수도 있어서 어제 시장은 별로 좋아하지 않고 오히려 채권 금리는 미리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오늘 또 금요일장인데 다음 주에 미국의 FOMC 회의가 열리게 돼서 굉장히 신경을 좀 쓰이는 부분 없지 않습니다. 뭐 동시만기도 지났고 금통위도 지났지만 아직 많은 변수들이 남아있는 것 같네요. 금리 인하 어제 금통위 어떻게 보셨는지 리뷰 조금 더 듣고 변수들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뭐 금리 인하 이미 이제 그 벌어진 현상이죠. 1.5% 초저금리. 아마 이제 그 우리 실물 경기에서는 사실상 이제 가계부채를 걱정을 하고 사실 그렇지만 과연 우리 그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밖에 없겠죠. 과연 이게 경기 부양책으로서의 얼마만큼 효과가 있을까라는 부분, 이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쓸 수 있는 카드가 더 무엇이 있을까, 그리고 그 카드의 방향은 어느 쪽으로 흘러갈까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우리 주식을 하는 사람들의 기본 이제 뭐 자세가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추가적인 금리 인하, 과연 지금 현재 1.5%로 인하가 되어 있는 금리 수준, 추가적인 금리 인하가 한은에서 이제 가능할까라는 여부, 사실상 뭐 많은 사람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역시도 이제 상당 부분 제한적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계시다는 그런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그렇다라면 정부가 실행할 수 있는 정책에는 통화 정책과 재정 정책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통화 정책의 한계는 이제 거의 끝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그렇다면 시장에서의 관심은 재정 정책으로 쏠릴 가능성이 매우 높겠다라는 것. 그 재정 정책, 결국엔 뭐 인프라 구축 뭐 이런 부분들 통해서, 그리고 어떤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부분이 또 한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현재 돈이 많이 풀려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민간 자본의 어떤 그 유용성을 높이는,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그런 과정을 만들어내는, 그런 어떤 그 인프라를 만들어내는 그런 산업별 규제 완화 쪽에 대한 가능성을 우리가 지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오히려 조금 더 쉽고 조금 더 효과가 높은 정부의 입장에서요. 그 산업별 규제 완화에는 과연 산업별로는 어떤 지금 현재 시장의 경기 회복을 가로막고 있는 규제가 뭐가 있으며, 이 규제를 푸는 어떤 그 스케줄이나 푸는 가능성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져보는 것이 지금부터는 오히려 정부의 정책에 대한 관심은 그런 쪽의 방향으로 돌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들고요. 지금 현재 상황, 아무래도 그 보수적 상황의 저금리 상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긍정적인 어떤 그 선제적 상황에서의 저금리 상황이 아닌 보수적 상황에서의 어떤 그 저금리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 관심, PER 쪽보다는 PBR 쪽에 대한 관심이 커질 수밖에 없을 듯하고요. 아울러서 이제 그 월요일부터는 상한가 폭이 확대가 되죠. 그렇다라면 오늘 같은 경우 시장의 관심, 메르스에 대한 관심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엔화의 움직임 역시 관찰 대상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월요일 날 있을 상한가 폭 확대에 대한 준비에 매우 분주할 가능성이 있겠다.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상한가 폭이 확대된다라는 것, 그렇다면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얘기인데, 그 변동성의 최후의 보루는 무엇일까? 최후의 보루는 자산, PBR 관점이다라는 것. 그렇다면 오늘 같은 경우, 그리고 앞으로 상한가 폭이 확대돼서 진행되는 당분간 안정이 아직 필요한 그런 국면에서는 PBR 관점의 대응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그런 관점일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PER이 아니라 PBR 관점으로 매매를 하는 것이 좋겠다. 사실은 대형주의 안도랠리 가능성을 중국 A주의 MSCI 편입 이전에 얘기를 해주셨었는데 편입이 의외로 불발됐는데도 그때부터 대형주가 가진 못했었거든요. 어제도 좀 눌렸었고 자동차만 좀 갔었는데 부문별로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자동차는 아까 엔저의 방향성은 여전하고 엔저의 속도 조절 정도만 구로다 총재 발언을 기초로 했을 때 진행이 될 거다 하셨는데 자동차는 그럼 어제 정도에서 이미 팔았어야 맞을까요? 그 부분을 뭐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긴 그렇고요. 오늘 역시 엔저의 어떤 그 방향성 계속 엔저의 방향성은 그 궁극적으로는요. 현대차, 기아차, 자동차 전체적인 큰 두 가지 이슈가 좀 걸려 있죠. 삼성그룹과 마찬가지로 현대차 역시 이제 그 기업 지배구조 조정과 관련된 그런 이슈가 분명히 현대차 그룹에도 걸려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과연 현대기아차의 전반적인 그림에서의 어떤 그 주가 그 성장을 위한 모멘텀 확보에 아마 이제 그 시장에 관심 많이 쏠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계속되는 어떤 그 신차 모멘텀이 상당 부분 부족한 상황 그리고 여기에 더 나아가서 엔저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해서 수출 경쟁력의 약화 부분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이 부분을 공격적으로 제가 현대기아차를 사라라는 그런 말씀보다는 오히려 기회가 있을 때마다 포트를 줄여가는 그런 전략이 바람직할 것이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고요. 엔저의 방향성 이 부분은 지금 현재까지 바뀐 부분 하나도 없다라는 것 다시 한번 좀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자동차와 관련된 업종 모멘텀이 새롭게 출현되기는 상당 부분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우리 최일이나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어제 같은 경우가 어찌 보면 일시적인 반등 구간의 꼭지점일 가능성도 분명히 있겠다라는 부분들 전혀 배제할 수 없다라는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제일모직하고 합병하는 과중에 지금 엘리엇이 끼어들어서 좀 복잡하게 흘러가고 있는 삼성물산 여전히 좋게 보셨는데요. 만약에 합병 비율 재산정되면서 뭐 PBR 1배까지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삼성물산의 PBR 1배면 가격이 어느 정도까지 슈팅 된다고 보세요? 이게 지금 현재에서 한 10%, 15% 정도, 15% 내외의 이제 그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다. 제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일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한 15% 정도의 상승 여력은 분명히 있고요. 여기서 이제 그 합병과 관련된 어떤 이슈 그리고 여기에 성장성까지 이제 그 감안이 된다라면 15% 이상 또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국면이 놓여 있다는 거. 근데 뭐 일각에서 이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과연 그 15%라는 그 상승 여력을 놓고 내가 지금 리스크를 감당을 해야 될까 안 해야 될까 이렇게 지금 고민하시는 분도 계실 듯합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판단으로는요. 이 15%라는 부분은 PBR 1배 기준이다라는 거. 그렇다면 그 PBR 1배 지금 합병이 계속되고 있는 합병 이슈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한 1배는 분명히 1배 고지까지는 간다라는 부분들 꼭 좀 한번 경험적으로 그런 부분을 한번 참고하셨으면 어떨까 싶고요. 오히려 이제 그 지금 상황 저는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월요일부터 상한가 폭이 확대된다라는 것. 어찌 보면 우리 시장 내 전체적인 기류가 변하고 우리 전체적인 시장 내 환경이 변하고 있다라는 것. 그렇다면 내가 오늘 같은 경우 그에 따른 기관들 그리고 외국인들의 어떤 그 방어적인 그리고 포트폴리오의 어떤 앞으로의 그 액션 플랜에 대한 조정들이 많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미리 선제적인 대응 그리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요. 30%가 확대됐을 때 내가 과연 어떤 액션 플랜을 가지고 시장에 대응을 해야 될 것인가 이 부분 오늘 한번 곰곰하게 생각하시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려보고요. 두 가지 먼저 말씀을 드려봅니다. 첫 번째는 어떤 그 변동성 측면에서 고려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유동성 측면에서 오히려 매매가 안 되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상한가 폭에 지금 15%보다 30% 일다가 더욱더 충격이 클 수밖에 없다라는 것. 이 부분 유념하시면서 내가 과연 가진 종목의 유동성이 어느 정도일까 하루 거래량이 어느 정도일까 그 부분 미리 한번 따져보시고요. 월요일 시장 대비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 드려보겠습니다. 네, 가격 잼폭 확대 앞두고 PBR 관점으로 대응하라. 자동차는 비중 줄이고 삼성물산 여기에서 15%가량 추가 상승이 더 나올 것이다. 얘기 들어봤습니다. 신승현 대표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드콜 상한가 팩토리 시즌2 들어가 봅니다. 오늘도 여의도에 계시는 샘플러스 이드코 멘토 만나보죠. 멘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금리 내렸는데
전강후약이었어요. 시가만 멋졌고 뭐 후장에서 오히려 밀리고 겨우겨우 플러스였었는데 시장 측면에서 삼성전자와 함께 중요했던 현대차 중심으로 해서 자동차의 반등은 화제가 됐었습니다. 코스닥은 사실 상한폭 그 가격 제한폭 확대를 앞두고 지금 우려의 목소리도 조금 나오는데 그에 대한 대응책은 어떻게 세워보면 좋을지 그 얘기도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어제 같은 경우 상당히 좀 맥점 라인들이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지수를 좀 말씀을 드릴 때도 우리 지수 상승을 해도 5일선에 대한 저항 지속적으로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을 중심으로 한 전저점 유지 여부는 좀 반드시 확인을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상당히 장중의 변동성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전저점은 유지를 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5일선에 대한 안착 여부에 대해서 오늘도 중요한 그런 구간으로 진입을 한 만큼 계속적으로 단기적인 포인트 5일선에 대한 안착 여부 체크하시면서 지수는 2100포인트 정도 상방 구간 하락으로는 한 2010포인트 정도 하지만 밀릴 때는 조정시 매수 관점이라는 점 지속적으로 인지를 하시면서 대응하시는 것이 현명한 그런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결국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현재 구간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어떤 상승 없이는 불가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던 그런 부분들 이번에도 마찬가지의 경우가 되겠습니다. 어제 현대차 같은 경우 바로 급반등이 좀 나아질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현대차의 급반등이 어제 한 5% 정도 장중에 급등이 나오게 되면서 어느 정도 지수를 받치는 모습들 상당히 좀 양호한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삼성전자와 함께 상승이 좀 나아지면서 삼성전자도 함께 좀 상승이 좀 나아졌으면은 사실 이제 지수가 어느 정도 5일선에 대한 안착이 좀 가능했던 그런 부분이었지만은 어제 이제 삼성전자가 1% 정도 장중의 상승 후에 다시 대밀리는 그런 모습에서도 좀 알 수 있듯이 전차 군단의 상승 없이는 현재 구간 큰 폭의 상승은 조금은 제한될 수 있다라는 점 항시 체크하시면서 대응하는 것이 맞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이제 결국 이제 현대차를 지금 가지고 계신 분들 상당히 조금 고통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최근에 사신 분들도 기본적으로 한 10%는 손실률이 좀 나오실 것 같은데, 자, 결국 이제 현재 구간, 단기 쌍봉 구간에서의 기술적 반등 구간에서의 상승이 좀 나오고 있는 진행형이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현재 구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바닥을 다지고 상승의 연속성의 측면으로 방향성을 틀어야 되는 부분들이 현대차의 어떤 중요한 그런 체크 포인트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현대차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제가 이제 최근에 종목 상담을 좀 해보다 보니까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20만 원대 사신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신 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 개인 투자자분들 20만 원대 언저리에서 사신 분들이 좀 너무나 많으신데 조금 더 롱런의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좋은 부분들. 하지만 기간적으로는 시간적으로는 조금 오래 걸릴 수 있다는 점 참고를 좀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이제 NH 엔터테인먼트도 상승이 좀 나아졌죠. 어제 기관들의 매수세, 롯데케미칼처럼 현재 구간부터는 반드시 기관들의 매수세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좀 말씀드리고 이틀 연속으로 지금 어제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의 매수세 집중적으로 들어오고 있는 모습이 되겠죠. 그제 같은 경우에는 한 28,000주 정도, 어제는 한 24,000주 정도. 최근에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가 없던 것에 비하면은 상당히 양호하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 눈으로 좀 확인을 하고 계시는 그런 부분이 되겠고요. 중요한 것은 이제 서서히 이제 바닥권에서부터 서서히 멀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죠. 어제도 4% 넘는 상승률이 좀 나오면서 슈팅이 좀 나아졌지만은 종가에는 코스피 지수가 밀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동반 하락이 좀 나왔던 그런 부분들. 결국 이제 조정 시에 매수 포인트로 계속적으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렸지만은 고가의 그러니까 상승의 연속성이 있는 종목군들 가격 제한폭 변경 시에는 조그만 악재더라도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가의 방향성을 흔들릴 수가 있는 부분이지만은 거꾸로 이제 재료가 살아있고 바닥권에 있는 종목군들 호재에 민감하게 움직여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진 후에 상승률이 점진적으로 좀 강하게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바닥주들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NHN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 계속적으로 5일선에 대한 체크포인트 보시면서 조정시 매수 관점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사모니터넷 관련주들 어제 어느 정도 조정권에 좀 들어온 모습이죠. 사실 어제 이제 사모니터넷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 전전일에 이제 사모니터넷 관련주들 상승이 나올 때 핀테크 관련주들도 어느 정도 바닥을 좀 다지더니 어제는 핀테크 관련주들이 좀 상승이 나온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뭐 한국사이버월드라든지 KG 이니시스, 이스트소프트 같은 테마 관련 섹터들 수면매성으로 좀 돌아가면서 상승을 하고 있다는 점도 어제의 특징적인 부분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해서 결국 이제 한 번쯤은 돌아가면서 바닥권을 다지고 있는 상황, 하반기에는 본격적인 테마들의 흐름 이어질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자,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어느 정도 이제 최고가에서 서서히 좀 멀어지고 있는, 어제 이제 제약바이오들 상승이 좀 나왔어도 신고가가 나왔던 종목군들은 제한된, 그런 모습이지 않나 싶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최고가의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자금들이 테마 섹터로 몰릴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하반기에는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길목에서 접근을 하셔야 된다는 점, 참고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금요일입니다. 정말 시간이 좀 빠르게 가는데 서서히 좀 준비를 이제 해야 될 것 같죠? 어떤 준비를 해야 됩니까? 가격 제한폭의 변경, 다음 주에 변경이 좀 되는 만큼 일단은 내 종목에 대한 지금 코스피가 됐던 코스닥이 됐던 신용도 그리고 대차 잔고, 공매도율 반드시 확인을 하셔서 다음 주에 혹시나 되는 이제 변동성에 대한 부분들 체크하시는 부분들 잊지 말고 보셔야 된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스마트 팩토리는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들에 대한 관심도를 높이자 테마주 길목 지키기 얘기도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샘플러스 이두코 멘토의 의견 들어보셨고요. 1부는 마무리 짓고 전 잠시 후 2부로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